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마트폰, 따뜻한 방, 냉장고 안에 가득한 음식, 택배 박스, 편의점 24시간 불빛, 이 모든 것들이 단 7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커피 한 잔 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나라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적이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나라 대한민국 이야기에 딱 집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일막 잿더미 위에서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 서울 사람들은 그날도 평범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다 저녁밥을 먹고 누웠을 거고, 어머니들은 내일 장볼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눈을 감았을 겁니다. 아버지들은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코를 골았겠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38선 북쪽에서 탱크 엔진이 켜지고 있다는 것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포성이 울렸습니다. 38선을 따라 수백 대의 탱크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탱크를 막을 대전차포가 거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럭과 소총으로 탱크를 막아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철갑 탱크 앞에 소총 하나 들고 서 있는 22살 청년을. 서울은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먼저 달아난 뒤에.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아직 피란을 가지 못한 시민들이 다리 위에 있을 때 폭발로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버린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전술적 선택이었는지 그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다리 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아이 하나 등에 업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걸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한겨울 낙동강 벌판을 맨발로 건넌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과 그때 사람들이 버텨낸 것들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전쟁은 3년을 이어갔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으로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내려오며 또 밀렸다가 전선이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 위아래로 오르내렸습니다. 그 아래 깔린 건 사람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 멈춘 겁니다. 그 멈춤이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250만에서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가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산가족, 그 이름 세 글자가 담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1953년의 서울은 폭격 이후의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건물 80%가 파괴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수도가 없었습니다.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피라민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 시장은 아무것도 없이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용 물자, 낡은 군복,
초콜릿 상자 이것들이 골목 좌판 위에 올라왔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면 만드는 대로. 그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학교.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집도 없고 밥도 부족한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비가 새는 천막 아래서 판자 위에 분필로 칠판을 그려놓고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탄. 1950년대 대한민국 겨울의 주인공은 연탄이었습니다. 구멍이 19개 뚫린 까만 연탄 한 장. 이걸 아침에 갈고 저녁에 갈고 새벽에 갈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만지는 것처럼 그 시절 사람들은 연탄 구멍의 개수를 세며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막 잘 살아보세. 1960년대 1960년 4월 19일 그 전날인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치 깡패들에게 집단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음날 아침 대학가는 끌어올랐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가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 앞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발포했습니다. 그날 하루 186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알을 피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무서웠겠죠. 당연히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독재가 무너지는데 딱 하루가 걸렸습니다. 186명의 목숨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민주주의를 총이 아니라 맨몸으로 쟁취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4.19 혁명은 학생 혁명으로는 세계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성공 사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후 1년 만에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박정희, 군인 출신의 이 남자가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 비유하자면 가난하고 무너져가는 집안을 억척같이 일으킨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워 공부시키고 밥 대신 라면을 먹여도 반드시 학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집안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가장이 집안의 규칙을 자기 혼자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달면 안 됐습니다. 반박을 하면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집안은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은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 아버지를 영웅이라 부르고 어떤 가족은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그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한 문장이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섬유, 가발, 신발. 솔직히 말해서 별것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달러가 들어왔고 그 달러로 기계를 샀고 그 기계로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1963년 12월 첫 번째 파독 광부들이 독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이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는 사진.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걸. 독일 탄광의 갱도는 지하 1000m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청년들은 독일어도 모른 채 그 막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와 먼지, 폭발 위험, 그리고 고독. 어떤 광부가 고향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탄먼지가 밥에도 들어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돈 모아서 꼭 돌아갈게요.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밤에 혼자 얼마나 울었을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어로 된 차트를 붙잡고 낯선 나라에서 낯선 환자를 돌보며 고향 생각에 울다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달 고향으로 붙인 외화는 당시 대한민국 수출 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산막 새벽 4시의 나라 1970년대. 1970년대 대한민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새벽마다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도랑을 팠습니다.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새로 덮었습니다. 공동 빨래터를 만들었습니다. 비포장 흙길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강요였는지 국민의 자발적 참여였는지 그 평가도 여전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 가치라는 단어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다른 종류의 새벽이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인천공단, 울산공단. 새벽 5시. 어두운 하늘 아래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 버스에 올라탑니다.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습니다. 23, 24.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들입니다. 고향 부모님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동생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해서, 그냥 살아야 해서 여러 이유로 이 공장에 왔습니다. 하루 12시간, 어떤 날은 14시간, 점심시간은 30분. 그 손에서 만들어진 신발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손에서 나온 섬유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수출 실적이 올라갔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 어디에도 그 여성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1979년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방적 폐업에 맞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내건 구호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1973년 7월 3일 포항제철에서 처음으로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였는지 연출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는 압니다. 고작 20년 전에 전쟁으로 다 타버린 나라에서 맨손으로 쇠를 녹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쇳물이 이 나라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다리, 자동차, 배. 포항에서 만든 쇠가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빛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집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안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이제부터 집안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이해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1972년 이른바 유신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바뀌었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차단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잘못 불렀다가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청바지가 불온하다고 단속받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억압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1979년 10월 26일 한방의 총성으로 급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사막 피와 불꽃. 1980년대 1980년 5월 18일 일요일 아침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학생 몇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따라 학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진압 군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도망쳤고 군인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 상인, 주부, 회사원,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기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진압은 거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히 자세한 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겨진 증언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직접 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증언들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열흘간의 항쟁이 끝났을 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흘 동안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광주 시내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헌혈 행렬이 이어졌고 주먹밥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점들은 약탈 없이 지켜졌습니다. 누군가의 지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기 앞에서 서로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게 이 나라 사람들의 DNA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5.18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광주에 가보시면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역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또 다른 군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삼청교육대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범죄자든 아니든 잡아가 강제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이 통합되었습니다. 특정 뉴스는 보도하면 안 됐고 특정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하면 안 됐습니다. 기자들이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에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야구 이야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MBC 청룡 이만수가 어제 홈런을 쳤다더라. 그게 그 시절의 해방구였습니다. 그리고 1981년 1월 1일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흑백 TV 화면에 갑자기 색이 들어왔습니다. 아나운서의 파란 재킷, 드라마 속 배우의 빨간 립스틱,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야, 세상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22살의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에 사망했습니다. 처음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였습니다. 이 발표를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스러웠는지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진상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물고문이었습니다. 박종철의 죽음에 전국이 분노했고 그해 6월 9일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세대 학생 이한열, 22살, 시위대 맨 앞줄에서 최루탄을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이한열을 동료 학생이 부축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6월 10일, 6월 18일, 6월 26일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회사원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업고 나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를 길 한가운데 세우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생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해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냥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988년 9월 17일 오후 서울 하늘 위로 성화가 올라갔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전 세계 160개국이 서울에 왔습니다. 소련도 왔고 동유럽도 왔습니다. 냉전 시대의 동서가 함께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전 세계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봤습니다. 저 나라가 30년 전에 전쟁으로 다 타버린 나라라고, 지금 이 도시를 만든 게 30년 만이라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 올림픽은 경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확인한 무대였습니다. 금메달 12개, 종합 4위.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잠실 성화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오막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1990년대. 성장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면 반드시 어딘가 느슨해집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출근 시간,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32명이 한강으로 떨어졌습니다. 학교 가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직장 가던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그대로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원인은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빠르게 짓다 보니 제대로 안 지었습니다. 그 무너짐이 32명의 목숨으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이듬해 여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거의 없이 그냥 순식간에 쇼핑하던 사람들, 직원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 502명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상자는 937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대학에 막 입학한 20살짜리도 있었고 갓 취직한 새내기 직원도 있었고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 온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6월 29일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2개의 이름.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달리던 그 속도 안에 사람의 안전이 빠져 있었다는 것. 빠르게 짓고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팔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걸 잊었다는 것. 이 두 사고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32명과 502명이 허망하게 떠나지 않도록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죽음이 남긴 것이라면 너무 가슴 아픈 방식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그해 가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어렵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1일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그 말을 했을 때 TV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굳어버렸습니다. 국가부도 이 나라가 돈이 없어서 외국에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대기업 차장도, 은행원도, 중소기업 사장도,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하던 사람들이 오늘 정리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가장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저녁 밥상에 앉아있는 가족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내다 캄캄해지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노숙자 숫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IMF 이후 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했습니다. 1998년 1월 은행 앞에 줄이 섰습니다.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들을 들고 봉투 안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군인 아버지가 받은 금장, 할머니가 평생 간직한 금팔찌, 심지어 졸업 때 받은 금 열쇠 모양 기념품까지. 나라가 힘들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집안을 뒤진 겁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 18억 달러어치. 그 중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금통을 깨서 가져온 금 돼지 저금통도 있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금 목걸이를 새 학기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그걸 꺼내서 갖고 온 10살짜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스스로 돈을 모아 나라를 구하러 나선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습이 전 세계 뉴스에 나갔고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봤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2001년 8월에 IMF 졸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지나고 나서 이 나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날 지켜줄 수 없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안정적일 것 같았던 직장, 평생 다닐 것 같았던 회사,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그 경험이 사람들을 조금씩 각자 도생의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그 변화의 씨앗이 이때부터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막 대한민국 2000년대 2002년 6월 4일 첫 경기 한국 대 폴란드. 그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계속될수록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응원단은 경기장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6월 10일 미국전. 거리 응원이 폭발했습니다. 빨간 티셔츠, 비더 레즈 문구. 생각해보면 굉장한 일입니다. 그냥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빨간 옷을 입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 박자를 여러분 다 알죠? 이 박자가 이때 전 국민이 함께 만든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겁니다. 6월 22일 스페인전 16강 통과, 6월 25일 독일전 4강. 그날 서울시청 앞에만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광화문, 강남,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빨간 물결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안 떠났습니다. 경기가 끝나도 안 떠났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과 처음 보는 사이인데 껴안고 울었습니다. 연인원 2200만 명. 그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외신들이 경탄했습니다. 폭력 하나 없이, 쓰레기 하나 없이. 응원이 끝나면 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들고 집에 갔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보다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 못 갔습니다. 노인이라서, 몸이 안 좋아서, 아이가 어려서. 그 사람들은 동네 치킨집 앞에 모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모였습니다. 골목 어기 작은 TV 앞에 모였습니다. 의자 하나씩 가져다 놓고 함께 봤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골목골목에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거창한 광장이 아니어도 작은 골목 하나에도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날 국회 앞과 전국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보다 과정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광장에 처음 등장한 것이 이때였습니다. 그 불씨가 나중에 더 큰 불이 됩니다. 2005년에는 황우석 사태가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과학자, 국민 영웅, 그가 논문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영웅이 무너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학술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른 성공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나라에서 다른 종류의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아가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했습니다. 동방신기가 아시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누군가 그때 예언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음악이 세계를 점령할 것이라고. 그 씨앗이 이 시기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칠막 슬픔이 쌓인 나라 2010년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는 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출항이 늦어지는 바람에 갑판에서 밤새 떠들며 웃었던 아이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들으면서 킥킥거렸던 아이들, 배가 기울자 선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계속 기울었고 어느 순간 아이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배 안에 있어.
물이 들어오고 있어. 아빠, 나 여기 있어. 배가 가라앉고 있어. 엄마 사랑해. 그 문자들이 나중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처음 읽었을 때 대한민국이 울었습니다. 304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중 250명이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팽목항. 배가 가라앉고 난 후에도 부모들은 팽목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살아서 올라올까봐 바다 위를 눈이 빠지게 바라보며 차가운 4월 바다를 향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들이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전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함께 팽목항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곁에 노란 리본이 방파제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도 그 리본의 노란색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는 경제사고도 운수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어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가 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서 안다는 느낌이 있지만 당시 메르스는 처음 겪어보는 낯선 바이러스였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병원을 피하고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했습니다. 격리당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자원봉사가 생겼습니다. 혼자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도시락을 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DNA 아직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 자체보다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어른이 그럴 줄 몰랐다는 배신감. 첫 집회에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더. 11월 12일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 집계로 누적 1700만 명이 이 광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특별한 점은 그것이 폭력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광장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시민이 권력을 바꾼 겁니다. 총 없이 군대 없이 촛불 하나로. 그날 광화문에서 촛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이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2018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1위를, 영어로 노래한 것도 아닌데 한국어 노래가 전 세계에서 1위를. 2020년 2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비영어권 영화 최초의 작품상 수상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온 이야기, 가난, 전쟁, 민주화, 압축, 성장,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창의성의 원천이 되었구나. 상처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예술이 되고 예술이 세계를 건드린 거구나. 팔막 혼자가 된 나라. 2020년대 2020년 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식당에서 2명 이상 앉지 마세요. 노래방은 영업 금지, 헬스장은 문 닫으세요. 결혼식은 50명까지만.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악수를 하면 안 됐습니다. 어깨를 두드려주면 안 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로 2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화면 속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 20대 초반 청년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졸업식을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우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배달이 편해졌습니다. 원격이 편해졌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헬로윈이었습니다. 코로나 제한이 풀린 첫 번째 큰 축제, 이태원 골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청년들이 웃으러 나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밤 골목이 너무 좁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군중이 압착되었습니다. 15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26.4세였습니다. 축제를 즐기러 나간 26살, 25살, 23, 그 아이들이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참사도 세월호처럼 왜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그 질문은 아직 완전히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숫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가구의 34%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3명에 1명꼴입니다. 배달앱 하루 주문 건수가 수천만 건입니다. 배달원이 갖다 주고 문 앞에 두고 가고 초인종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만남 없이 식사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그면 우리 집에도 한 포기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면 옆집 냄새로 알고 나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어느 집에서든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사 오면 동네 사람들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그 집 앞에 국 냄비가 생겼습니다. 그게 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집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에필로그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1950년 잿더미. 2026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난, 독재, 민주화, 압축 성장, 위기, 극복, 기적, 상처, 회복. 그리고 지금 분화. 이 나라는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국수를 나눠 먹을 때도 뜨거웠고, 새벽 4시 공장 버스 안에서도 뜨거웠고, 군사독재의 총구 앞에서도 뜨거웠고, IMF 한파의 금반지를 내밀면서도 뜨거웠고, 2002년 붉은 물결 속에서도 뜨거웠고, 세월호 팽목항에서 서로의 곁을 지켜줄 때도 뜨거웠고, 촛불 하나로 광장을 가득 채울 때도 뜨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울고, 혼자 웃습니다. 옆집 사람을 모르고 아래층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마주치기 어색합니다. 그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 묻혀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일으킨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눠준 이웃, 갱도 막장에서 서로 손을 잡아준 동료, IMF 한파의 금반지를 내밀던 할머니, 팽목항에서 말 한마디 없이 곁에 있어준 낯선 사람. 그 온기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이웃에게 문을 잡아주는 사람, 밤새 운 것 같은 친구에게 말없이 커피 한 잔 사다 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낯선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 사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의 불씨입니다. 대한민국은 뜨거운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한,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는 한, 이 나라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